확인문학의 저자 한정준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강연회를 진행하도록 했는데요.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사기 문학 가운데 가장 사마천 사기에 실려있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흥미진진하고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항우와 유방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왜 영웅 항우가 아닌 시정작 때 유방이 천하를 얻을 수 있었는가? 이제 보통 항우는 서초태양 이렇게 그리고 유방 한국 그래서 사기의 봉기 12봉기 중에 항우봉기와 고조봉기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항우와 유방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항우 유방이 여기 나오는데 우리가 초안지 중에 나오는데 이 항우하고 유방의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을까요? 많게는 24살 그리고 작게는 7살 7살에 24살이면 너무 격차가 심하잖아요. 왜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나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라 되게 심한 유방 쪽에서는 세계의 역사는 승리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좀 심하게 만들어진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유방의 입장에서는 항우를 어떻게 폄하해야 되겠습니까? 천하를 다스리기에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풋내기였다. 그리고 나는 천하를 다스릴 만한 그러한 식견과 연륜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랬겠죠. 그래서 24살까지 이렇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우봉기를 보면은 항우가 강동 땅에서 작은아버지, 막내 작은아버지 항량과 같이 거병했을 때 24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5년 동안 초안전쟁을 치르다가 스스로 이제 목을 찔러서 죽게 되니까 29살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24살 차이면은 유방은 50대 초반이라는 얘기입니다. 항우는 20대 후반에 종백이고 유방은 50대 초반 천하를 다스릴 만한 경륜을 갖고 있는. 근데 실제 나이 차이는 어느 정도? 실제 나이는 아까 우리가 7살에서 17살의 갭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살 차이가 진실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안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두 사람의 출신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항우봉기와 고조봉기 실력이 중요해요. 항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저는 화상 사람으로 자는 우다. 그러니까 항우가 이름이 아닙니다. 자입니다. 이름이 저기예요. 그 사람은 초나라 사람인데 처음 군대를 일으켰을 때 나이가 24살이었다. 그의 막내 작은 아버지는 항량이다. 항량의 아버지는 초나라의 장수 항연으로 진나라 장수 왕전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항씨는 대대로 초나라 장수였는데 한 땅에 봉해졌으므로 그것을 성으로 삼았다. 이 진시황이 초나라를 멸망시킬 때 60만의 대군을 동원합니다. 그 정도로 이 초나라는 막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진나라 60만 대군에 맞서서 초나라를 최후까지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항우의 할아버지 항연이었습니다. 이제 그 기수전투인데 그 기수전투에서 진나라 장수 왕전에게 패배해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이게 손자띠에서 다시 재현이 됩니다. 왕전의 손자인 왕이와 항연의 손자인 항우가 항우의 이름이 온 천하에 이제 떨치게 되는 거록 전투에서 다시 진나라의 장수와 초나라의 장수가 다시 마주쳐요. 그리고
그 정도. 이전투에서는 한연이 패배하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반대로 거롭전투에서는 왕전의 손자인 왕이가 한연의 손자인 항우에게 대패를 당합니다. 또 그 거롭전투로 인해서 진나라는 이제 올라가게 됐고 항우는 천하의 이름을 펼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초나라의 군대를 총지휘할 정도의 그런 명문 귀족지가 한국을 이해하는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나라 최대의 명문 귀족이자 장군 집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봉급, 시급이 있으니까 그 시급을 따서 석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귀족 중에 귀족이었다. 반대로 유방을 한번 봐볼게요. 유방은 아버지의 성과 인도 아리송합니다. 사마천은 한나라의 신하였잖아요. 한나라가 개국하고 이 사마천이 140년, 150년 뒤에 이 사기를 기록했습니다. 한나라의 신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경우 한나라를 개국하면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합니까? 조상을 위한 작업을 그리고 조선 같은 것도 연기업창가 같은 경우. 그런데 위화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출신이 천했다. 유방의 아버지의 성과 이름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출신이 천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고조는 폐영, 풍욱, 중양지 사람으로 여기도 초나라입니다. 성은 유이고 자는 계다. 아버지는 태공, 어머니는 유원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유원이 큰 연못 옆에서 쉬고 있다가 꿈에서 신과 만나 정을 통했다. 이때 천둥과 번개가 치며 어둠컴컴했는데 태공이 가서 보니 교룡이 유원의 몸에 있는 게 보였다. 얼마 있다 임신을 해 마침내 조를 한다. 태공이라는 것은 성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죠. 우리가 강태공 그렇듯이 나이가 든 어르신을 높여 부를 때 태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개 경우 이문열의 초안지를 봐도 유태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기록에는 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태공이라고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유방이 유시니까 태공도 유태공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유태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유원이라고 했는데 이 온도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노파 온자입니다. 이렇게 유시성의 노파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후대에도 유방이 신하도 있고 유방의 어떤 후손들이 신하인데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출신이 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항우와 유방의 성정과 기질을 비교해 볼게요. 이제 제가 출신과 성정과 기질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어떤 자기 삶, 자기 어떤 행동을 결정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주잖아요. 이 영향을 줍니다. 제가 이제 뒤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성정과 기질을 한번 볼게요. 항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병은 어렸을 때 글을 배웠으나 끝까지 마치지 않았고 금수를 배웠으나 또다시 이루지 못했다. 함량이 화를 내자 흥정이 막히다. 그런 이름과 성을 적을 수 있으면 족합니다. 검은 단지 한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라 배우만 하지 않으니 저는 10,000명을 대적할 것을 배우겠습니다. 이에 함량이 항적에게 병법을 가르치니 항우는 대단히 기뻐했다. 그러나 역시 대략 그 뜻을 알자 또다시 끝까지 배우겠습니다. 항적은 키가 8척이 넘고 힘은 솥을 들어 올릴 수 있었으며 재주와 기량이 다른 사람을 뛰어넘어 오나라 안에 젊은이들은 다들 항적을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동 땅에서 초나라가 멸망하고 막내 작은 아버지인 항량과 같이 강동 땅에서 몸을 숨기며 살면서 후위를 도모했어요. 그 강동 땅이 이제 오나라입니다. 옛날 이제 충주 전국 때 오나라 땅이라고 해서 오나라 안에서 항우를 대적하려는 사람이 항우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보면은 이 항우라는 사람은 뜻이 높고 능력이나 재주나 힘도 아주 천하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천하강사 그러면은 약간 단순하게 무식하다 이런
편견,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우 그러면은 약간 우락부락하고 뭔가 단순하고 무식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힘뿐만 아니라 재주나 지혜로도 오나라 안에 어느 누구도 대적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떠냐면 자존심이 지나치게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자기 발 아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과 다른 사람의 협조 없이도 자기의 어떤 능력과 자기의 제주 지혜를 가지고도 모든 일을 해낼 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필요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그런 이유가 별로 없는 그러냐 덕불장의 어떤 성경과 기질을 이게 나중에 유방과 대적할 때 결정적으로 약점이 됩니다. 그러면은 유방은 사람됨이 어째로 다른 사람을 아끼고 베풀기를 좋아했으며 성격이 활달했다. 늘 큰 뜻을 품고 일반 사람들의 생업에는 종사하지 않았다. 어른이 되어 시험을 보고 관리가 되어 사수 정장도 일했는데 관아의 관리들 중 그가 업신여기지 않는 자가 없었다. 술과 여색을 좋아했다. 늘 왕원과 문구를 따라다니면서 외상으로 술을 마셨으며 취하면 아무데나 들어온다. 그런데 이상하게 고조가 술을 마시며 머물 때마다 술이 몇 개씩이나 덮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상술을 자천해서 줬대요. 우리 집에 와서 술을 마시라고. 왜냐하면 외상술을 마셔도 유방 때문에 몰려드는 사람으로 큰 돈을 버는 거예요. 또 1년치 쌓이는 장부도 그냥 다 이렇게 까주고 그랬답니다. 그 외상술을 장부를요. 이런 걸로 보면은 이 사람은 유방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오만불손한 사람을 알 수 있죠. 시정잡배같이 그리고 관청에 아주 하고 말단 관리인데 어느 누구도 다 우습게 없이 여기면서 이렇게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시정잡배처럼 제멋대로 행동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든다. 이게 제주라는 제주예요. 어떻게 보면은 유방의 유일한 제주는 사람들을 모으는 제주예요. 그래서 고조봉지 읽어보면은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 약간 조직 보수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조직의 조폭의 보수하고 이 정치가들의 어떤 스타일을 보면은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쁘게 얘기하면은 조폭의 보수의 어떤 성경과 기질을 가지고 있고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면은 정치가 중에서도 보수의 어떤 기질과 성경을 가지고 있다. 뭐 뒤에도 나오지만은 이 유방의 주변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을까를 보면은 유방은 항우가 가지고 있었던 항우의 결정적인 약점이 있잖아요. 그 약점이 이 사람한테는 장점이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귀담았습니다. 경청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옳으면은 항우는 그 말이 옳더라도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체면을 깎으면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 사람을 쫓거나 쫓아내거나 죽여버려요. 근데 이 유방은 자기 생각이 분명해도 또 오랫동안 자기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도 누군가의 이야기가 합리적이거나 그 이야기가 옳으면은 지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의견을 따라요. 그게 이후에 5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유방이 항우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크게 잡습니다. 이 성경을 하나씩 왜 항우는 실패하고 유방은 성공했습니까? 그러니까 유방이 항우에게 이길 수 있다, 항우가 유방에게 진다, 이건 그 당대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벌써 거령에서 일어난 그 시작부터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항우봉기를 보면은 항우봉기의 시작 한 3분의 1, 한 5분의 1,
4분의 1 정도는 항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항량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항우의 막내 장남 항량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항량이 거병을 해가지고 진나라에 대적을 하니까 초나라에 진나라가 멸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이렇게 초나라 사람들은 진나라의 백성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초나라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을 때 아닙니까? 항량이 거병하니까 초나라 사람들이 항량을 중심으로 하고 대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방도 항량에게 의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록 전투에서 항우는 진나라 군대를 결정적으로 몰락시키고 20만 명의 진나라 병사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초나라의 상장군이었는데 거록 전투에 승리하면서 제후연합군의 상장군입니다. 그때부터를 항우의 시대가 와요. 유방에게 패배할 때까지 그 한 5년 동안이요. 그리고 그때 항우가 거느리고 있었던 군사가 40만 명입니다. 근데 이 40만 명은 정예병이죠. 온갖 어려운 전투를 치고, 그러니까 거룩 전투에서 항우가 얼마만큼의 지휘관으로서 뛰어났는가를 알 수 있는 게 배수의 진을 칩니다. 자기 스스로 그리고 자기 병사들을 사기로 몰아넣어요. 장화를 건너고 나서 속가시를 다 깨고 배를 침몰시키고 군량도 사흘 분치만 남겨놓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는 항우에 대한 어떤 믿음도 있고, 항우는 워낙 뭐 천하장사니까 항우에 대한 믿음도 있고, 또 죽든지 살든지 여기서 승리야만이 살 수 있는 방법에서 승리할 어떤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죽자사자이 항우를 따른 초나라 병사들이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나라 병사를 초나라 병사 1명이 진나라 병사 10명을 대적할 정도. 그래서 아주 대승리입니다. 거뒀다. 반면에 유방의 군대는 제가 이 뒤에 진경록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항우는 이렇게 거록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함양을 침략했습니다. 근데 유방은 남쪽으로 이렇게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진나라의 요새는 함곡간인데 함곡간을 비껴서 남쪽에 있는 유관을 통해서 거의 무혈 입성을 했습니다. 변변한 어떤 전투함 무시되지 않고 거의 무혈 입성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유방의 군대가 10만 명을 가입니다. 이렇게 군사력 또는 민심의 향방 이런 것에서 유방은 항우를 도저히 대적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최후의 승자는 항우가 아니고 유방이었는가? 5가지 이유로 먼저 위기의 순간에 근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항우는 이제 최후의 순간을 받았습니다. 항우는 해화전투에서 패배하고 이제 해화전투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40만의 대군을 지휘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천하를 호령했던 거의 황기나 다름없던 사람인데 해화전투에서 패배하고 회수를 건너서 달아날 때는 고작 기본 100명을 됩니다. 그리고 오강가에서 최후를 맞는데 이때 따랐던 기병은 70명 정도였다. 근데 오강을 지키고 있던 정장이 이 오강, 여기는 이제 양장항의 지도입니다. 이제 중국은 황하, 회수, 그 다음에 장강, 양장항 이렇게 이제 크게 이렇게 세 개의 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이 오강 정장이 이 오강을 건너면은 항우가 최초로 거병했을 때 8,000명의 정예병을 내주었던 강동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항우가 오강을 건너면은 이 사람들이 다시 항우를 위해서 자기 부모 형제들을 내줄 것이다. 그러면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내요. 항우가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야기입니다. 내가 처음 거병했을 때 강동의 젊은이 8,000명과 함께 강을 건너 서쪽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지금 단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했다.
설사 강동의 부모와 형제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 여전히 왕으로 삼아준다고 해도 무슨 명목으로 그들을 부릅니까? 설령 그들이 말하지 않는다 해도 스스로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지 않겠는가. 굉장히 인간적이죠. 부끄러운 마음과 체면 때문에 도저히 나 부끄러워서 내가 가서 이 사람들이 어떤 그 부모 형제를 죽이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또다시 당신의 부모 형제들을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너무나 인간적이잖아요. 유방은 어땠나요? 유방은 어땠나? 유방은 항우가 천하를 제압하고 나서 유방을 서쪽의 파촉, 가장 오른쪽으로 쫓아보내요. 한중과 파촉을 한나라 땅으로 삼아가지고 남정이라고 하는 중국 대륙의 가장 서쪽에 치우쳐 있는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함양을 함락하고 천하를 제압한 이후에 유방을 이 쫓아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초나라의 수도인 팽성으로 동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신을 대장군으로 얻은 유방이 한신의 계책을 취해가지고 이 고도 옛길을 따라 나와가지고 옛 진나라를 점령하고 동쪽으로 진격을 해서 팽성을 점령을 해요. 그때 항우는 북쪽에 제나라를 정벌하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제 그 틈을 이용해서 유방이 이 팽성을 점령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항우가 말머리를 돌려가지고 팽성으로 돌아오니까 유방의 군대가 항우가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만 듣고 대적한 게 아니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게 바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전투를 해서 이 병사가 있는 게 아니라 도망가다가 물에 빠져 죽은 병사가 몇만 명이나 나오냐면 20만 명이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항우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떨었던 거예요. 그때 항우의 군대가 3만밖에 안 됐대요. 근데 항우가 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는 쫓기게 됐습니다. 20만의 군사를 잃고 군사를 잃은 것 뿐만 아니라 뿔뿔이 흩어졌을 거 아닙니까? 유방은 그냥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고향인 폐연에 있는 가족들을 데리고 서쪽에 한나라로 도망치려고 가서 보니까 이미 항우의 기병들이 와가지고 자기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해서 도망가다가 불행한 가행으로 아들하고 딸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태와하고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훗날에 해제하고 노원농주가 이 아들과 딸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태워가지고 항우의 기병이 뒤쫓고 있으니까 도망을 칩니다. 근데 도망을 치다가 잡힐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항의 길에서 해제와 노원공주를 만나 수레에 태우고 간다. 초나라 기병대가 한항을 쫓아오니 그는 당 끝에 자신인 해제와 노원공주를 수레 아래로 밀어줍니다. 이에 하우영이 내려가 그들을 다시 수레에 태우는데 이렇게 한 것이 무려 3번이나 됐다. 그러니까 보다 못한 이 하우영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몹시 위급한 상황이고 말도 빨리 몰 수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사람으로서 자기를 그렇게 내버리십니까? 그게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일이죠. 아까 항우를 보면 항우는 너무나 인간적이잖아요. 남의 자식을, 남의 부모 형제를 죽였다는 그 부끄러움 때문에 스스로 목을 찔러서 자결을 한 사람입니다. 도강을 건너지 않고 한나라, 자기를 쫓아온 한나라 기병대하고 맞서 싸우다가 스스로 자결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유방은 자기 자식, 자기 친자식까지도 버려가면서까지 살아남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항우가 훨씬 매력적이죠.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고 상대방이 살면 내가 죽고 내가 살면 상대방이 죽는 그런 전장터 또는 정치 투기 현장에서는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하고 이 사람 죽자사자 자기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고 항우는 좀 하다가 자기 체면이나 또는 다른 사람한테 좀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면은 자포자기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근성의 차이가 항우와 유방의 성공과 실패를 다른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지만은 큰 요인 중에 요인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의 차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치적 천하를 얻겠다는 전략과 안목에서 항우와 유방은 큰 차이가 있었어요. 함양을, 진나라 수도 함양을 먼저 함락한 사람은 유방이었습니다. 남쪽으로 무역이 편하다시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북쪽지를 통해서 들어온 항우는 온갖 전투를 치르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항우의 동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방은 이제 늦게 들어갔습니다. 함양에. 유방은 함양을 함락하고 나서도 약탈하지 않았어요. 이 시대는 약탈이 다반사로 일어났던 시대죠. 항우는 유방이 함락한 함양을 그 뒤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항우는 결국 서쪽으로 가서 함양의 진나라 군도를 불살라고 했는데 참혹하게 파괴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나라 사람들은 크게 실망했으나 두려워서 감히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제가 소모전이라고 했냐면 우리가 손자병법에 보면은 최고의 승리는 뭐라고 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소모전이라고 하는 것은 왜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했냐면은 점령을 하는 게 아니라 민심을 얻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군사력 점령이 정책 지배로 넘어가려면 민심을 얻어야 합니다. 근데 군사력, 많은 피를 흘리고 많은 어떤 전력을 소모해가지고 군사력으로 점령했다 하더라도 그 점령한 곳의 백성들의 민심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다시 얻는 게 없다. 이래서 소모전입니다. 항우는 소모전입니다. 근데 항우가 그렇게 했을 만한 어떤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항우는 초나라 최고의 문명부족이라고 했잖아요. 그 진나라에 의해서 초나라가 멸명당하면서 자기의 집안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 자기의 어떤 앞날도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모든 걸 잃은 거죠. 자기 할아버지도 진나라에 의해서 죽고, 그러니까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원한 또는 이 원망, 복수심 이게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복수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항우는 정치가 또 천하를 얻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자질이 상당히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유방은 이렇게 진나라의 왕 자영은 흰말이 이끄는 수레를 타고 목에는 끈을 맨 채 황제 욕세와 부결을 만들고 지도 근처에서 항복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시황이 최초의 황제고, 그리고 진시황의 아들인 호예가 2세 황제고, 그리고 3세 황제라고 안 불러요. 진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자영이 진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는 천하가 다시 진시황이 통일한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멸망한 제국들이 다시 다 나라를 세웠습니다. 진나라의 대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영은 걱정했다. 겉으로는 어떻게 행동했다 하더라도 속마음은 항우에게는 어떤 겉으로는 두려워하지만은 속으로는 두려워서 걱정을 하지만은 속으로는 원망하는 마음과 어떻게든지 복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더더군다나 이 거룩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장안이 이끄는 진나라 병사 220만 명이 항우에게 투항을 했어요.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항우가 거룩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포로가 된 20만 명의 진나라 병사들을 데리고 서쪽으로 이제 함양을 향해서 진격을 합니다. 그런데 함국과는 눈앞에 두고 걱정이 생깁니다. 만약에 함국과부터 이제 진나라가 아닙니다. 천하를 통일하기 이전에 진나라가 아니에요.
한국관 안으로 들어가서 이 20만 명의 진나라 병사들이 과일나는 것이고 진나라 백성들이 호응을 하면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을까요? 20만 명을 한국관을 응답하고 신안에서 20만 명을 생매장합니다. 그러니까는 20만 명이면은 그 사람하고 관련된 사람은 5명만 해도 벌써 100만 명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몇백만 명의 진나라 백성들에게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 거죠. 함. 그리고 그 뒤에 또 진나라에 들어가서 진나라를 철저하게 약탈하고 파괴했습니다. 겉으로는 항의 유세에 눌려가지고 두려워서 복종하는 척했지만은 결국은 이 항우라는 놈을 어떻게 해야만이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반대로 유방은 자기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유방이 왕이 되지 않으면은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 민심의 향방이 벌써 한양을 약탈하고 한양을 온전히 보존하는 이 전후 상황을 바라본 천하의 민심이 유방에게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권력과 정치를 다루는 사람들은 결국 피지배계급 또는 피통치자들, 백성들의 두려움과 공포 심리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것이 정치와 권력을 다루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뤄야 되냐면 두려움과 공포가 정치와 권력을 다루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야만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 또는 그 사람의 의지대로 사람들을, 백성들을 다룰 수 있다. 근데 단 A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인데 그 두려움과 공포는 증오 없는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강의 이야기할 때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나를 잘 살기도 할 수 있고 나를 못 살기도 할 수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 권력이 만약에 그런 절대적인 존재 신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구태여 그 사람의 말에 복종하거나 그 사람의 말에 따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환대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거의 신이 나고 감동이 그런 사람이죠. 반대로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은 순순히 죽겠다는 사람보다는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거 아닙니까? 정치와 권력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우는 생사역할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보였다는 거죠. 유방은 반대로 생사역할권을 갖고 있는 아주 두렵고 공포스러운 존재인데 이 사람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진시황, 진나라의 폭정과 포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려 오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 차이에서 벌써 천하민심이 유방을 기울였다. 세 번째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성경과 기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경청하는 능력의 그런 차이. 이제 이 뒤에 이야기 계속 그런 이야기예요. 세 번째, 세 번째는 항우가 이제 함양을 함락하고 진나라를 우리가 멸망시키고 천하를 이제 제압했습니다. 실질적인 황제가 다른 없었어요. 그래서 서초폐왕이 되고 어찌됐든 형식적으로는 회왕이 신하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왕을 의제로 격상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의제를 암살해요.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항우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서초태양이 되고 천하의 제후왕을 이 항우가 다 임명합니다. 진나라 땅을 오왕, 세왕, 저왕으로 이렇게 나눈 것도 항우고 제나라 왕, 한나라의 유방을 한나라의 왕으로 분봉한 사람도 항우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황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천이 황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황제로 천하를 호령했다고 해서 황제들의 기록인 동기에 항우 공부를 실어낸 겁니다. 그리고 항우는 초나라 서초태양이 돼가지고 초나라를 다스리는, 여기는 이제 자기 영주에서 이 팽성을 수도로 삼았어요. 근데 이때 항우가 함양을 함락하고 진나라를 멸망시켰을 때 이 세계 어떤 사람이 항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중은 산과 강으로 막혀있는 데다 사방이 요새입니다. 땅도 기름지니 도우로 해 폐왕이 될 만합니다. 그러나 항왕은 이미 진나라 분실이 모두 부에타 없어진 것을 보았다. 또한 마음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 동쪽으로 돌아가면서 관중은 여기를 관중이라고 합니다. 진나라의 그 동서남북, 진나라를 이 방하는 동서남북에 사관문이 있었어요. 이게 한목과 무관, 대산과 수관인데 이 사관문 안에 이 땅을 관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천하의 요새예요.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이 관중 땅을 차지해야만이 중국 대륙, 그 당시에 중국 대륙을 제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지도로 보면은 서쪽 어딘데 여기가 고대 중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진나라의 수도였던 함양은 주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 이전에 호경이라고 불렸고요. 그리고 주나라 때는 호경, 그리고 진나라 때는 함양, 그리고 한나라 때는 장안, 그리고 지금 이제 서안 이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중지였어요. 여기를 차지해야만이 천하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곳이었는데 항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항우가 동쪽 팽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부유하고 귀해졌는데도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것은 마치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 것과 같다.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걸으면 아무 표가 안 나잖아요. 내가 천하를 얻었다고 한들 누가 나를 알아주겠느냐. 고향에 돌아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금이 환영해서 고향 사람들에게 내가 천하를 제패한 서초태양이 됐어. 이거 과시합니다. 사람 심리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은 항우는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유방은 술과 여색을 좋아해가지고 숱한 여자를 취하고 또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유방이 죽고 나서 한나라 왕실에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근데 항우는 우리가 잘 아듯이 피왕대에 교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민이라고 하는 단 한 여인만을 평생 바라고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걸 봐도 유방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항우라는 사람이 얼마나 인간적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 항우에게 조언했던 세력이 인간적일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황제, 제왕 또는 정치가로서는 정말 빵점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사람들이 초나라 사람은 항우는 원숭이가 사람 모자를 쓴 것일 뿐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구나. 원숭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우가 어떻게 했냐면 옳은 이야기 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냥 된다. 그런데 세계를 쌓나 죽어요. 결국 유방이 액기를 돌아 나와가지고 진나라를 차지하고 관중을 점령한 이후에 동쪽으로 진격할 수 있었던 가닥은 항우가 이 세계를 말을 들지 않았습니다. 동쪽에 팽성이 있었기 때문에 유방이 항우의 눈을 속여가지고 관중을 차지할 때까지 항우가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항우가 여기에 도읍을 정하고 여기 함양이잖아요.
한양이 도움을 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관중을 차지하는 이야기고요. 여기 한양이 만약에 도움을 정했다면 설령 유방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쪽 한쪽 땅을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진격해서 항우와 천하를 두고 다투지 못을 그러면 이제 항우는 어떻게 하냐 유방은 고조는 오랫동안 다장에 도읍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제나라 사람 유경이 설득하고 장량 또한 관중에 들어다 도읍하라고 부르나니 이날 뒤에 나옵니다. 이날이 낙양의 남궁에서 주연을 베풀면서 신하들에게 내가 항우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이걸 질문을 해요. 그게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하들이 엉뚱한 답을 하니까 자기가 답을 합니다.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을 해요. 자기가 유방에게 항우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을 자기 스스로 이야기해요. 그날 바로 수레를 타고 관중에 들어가 도움을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다 하더라도 신하들의 말이 오르면은 지체 없이 주저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결국 한양을 진나라 수도인 한양을 한나라의 수도인 장안으로 갖고서 차지했기 때문에 천하의 어떤 반란, 한양 초기에 일어난 천하의 어떤 반란, 제후들의 반란, 공신들의 반란을 제압하고 한나라의 정치로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도 비슷한 나라입니다. 이것도 이제 등청한 능력을 항왕 유방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범증이 항왕에게 여러 차례 인지합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홍문연의 그 순간입니다. 유방이 먼저 함양을 함락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우가 승승장구하고 신안에서 진나라 병사 20만 명을 생매장시키고 한복관에 당도했는데 한복관의 문을 걸어잠그고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우가 아주 분노를 했겠죠. 그 힘으로 한복관을 깨뜨려버립니다. 그때 이제 유방의 신하 중에 조무상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고자질해요. 유방이 딴맘을 먹고 항우를 배신하려고 한복관을 닫아버리고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는 항우가 바로 다음날 유방의 군대를 급습을 해가지고 유방을 죽일 계획을 도중하고 같이 세웁니다. 그래서 이때 항우의 군대가 40만 명이 홍문에서 주둔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폐상에서 유방의 군대 10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우의 군대가 유방의 군대를 공격하면은 유방은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기밀을 누가 유방 진영에 알려주냐면요. 항우의 큰아버지인 항백이라는 사람이 유방 진영에 알려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방을 살려주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장량을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장량이 이 항백의 생명의 의인이에요. 장량은 한나라의 명문 귀족입니다. 한나라가 진나라에 멸망하고 나서 자기의 온 가산을 다 털어가지고 진시황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박남사라는 곳에서 역사를 얻어가지고 2,000근짜리 철퇴를 만들어가지고 박남사라는 곳에서 진시황을 암살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타고 있다고 추정되는 수레를 2,000근짜리 철퇴로 내려쳤는데 진시황이 그 수레에 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몸을 합이라는 곳으로 몸을 숨겨가지고 도망쳐 살면서 거기에 협격으로 살았는데 그때 이 항우의 큰아버지인 항백이 사람을 죽이는 것 때문에 도망을 다녔는데 협객 장량에 몸을 의탁해서 목숨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은인이니까 항백이 장량이 찾아가가지고 유방하고 같이 죽지 마라. 나를 따라서 항우 진영으로 넘어가자. 그러니까 장량이 유방을 섬기는
신한대 몸으로 어떻게 남한 도망갈 수 있느냐 해서 유방에게 알립니다. 유방이 항우에 불려가지고 살아날 어떤 대책을 세워요. 그리고 다시 항우에게 돌아가서 유방은 반역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던 게 아니라 한국관을 지키고 있으면서 항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항우가 그때 유방을 살려줄 마음을 이제 품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홍문으로 유방이 찾아와서 사례를 하니까 항우가 연애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홍문이에요. 그때 항우의 책사인 범준이 항우에게 여러 차례 눈짓을 하며 유방을 죽이라고 했는데 항우는 거짓말을 보지 않는 아마 항우는 성경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해? 기회 최후의 순간에도 그 이야기 나옵니다. 천하의 인간으로서 나를 죽이고 나를 패배시킬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방은 자기 어떤 라이벌이 아닌 거죠. 자기 상대가 아닌 거예요. 괜히 유방을 죽여가지고 자기의 명예를 더럽힐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요. 근데 범증은 유방이라는 사람은 천하의 민심을 얻으려고 하고 또 천하의 민심을 움직이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회에 죽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유방은 끝까지 범증의 뜻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방이 살아서 도망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우가 유방이 도망치고 난 이후에 장량이 남아가지고 항우와 범증에게 선물을 주는데 항우는 받고 받았다는 것은 이제 용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범증은 그 선물을 땅에 던져버리고는 이렇게 합니다. 소인배는 항우를 가지고 있죠. 소인배는 함께 천하를 계모하지만 하지 않다. 항왕의 천하를 빼앗을 자는 분명 패공편이 있는 반드시 그의 서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어놓은 겁니다. 반면에 유방은 그러니까 기회의 순간에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내려서 얼마만큼 신속하게 행동했느냐 이게 항우와 유방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차이가 있다. 먼저 홍문현에서 항우가 기회를 잡았는데 항우는 그걸 발로 차버린 거잖아요. 이제 유방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항우를 죽일 수 있는. 성구와 광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성구와 광무 형양을 사이에 두고 유방하고 항우가 장기간 대치를 해요. 한 1년 6개월. 1.1태를 합니다. 근데 항우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이 전세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싸울 때 팽성이 여기니까 팽성이 여기잖아요. 이렇게 이 항우의 본거지는 팽성입니다. 그리고 유방의 본거지는 이쪽 서쪽의 남정이잖아요. 근데 이 광무와 팽성 사이를 잇는 이 보급로를 유방의 신하인 팽월이 끊어버립니다. 이 땅을 점령해버립니다. 이게 옛날에 양나라 땅인데 여기를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한신이 초나라의 수도 바로 위에 있는 제나라를 또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항우는 어떤 신세가 되냐면은 앞으로는 유방을 상대해야 되고 옆과 뒤로는 팽월과 한신을 상대해야 돼요. 이게 3년으로 포위되는 그런 형국이 됐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보급로를 차단하고 있는 팽월이었죠. 그래서 항우가 이 광무를 지키라고 자기의 신하에게 명령을 하고 이 보급로를 뚫기 위해서 팽월의 군대를 정벌하기 위해서 이곳을 떠납니다. 근데 항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방의 유인책에 걸려들어가지고 이 성고 여기를 지키고 있었던 항우의 군대가 완전히
정리를 당해요. 그래서 불안불안 항우가 다시 돌아왔겠죠. 근데 그때는 항우의 군대는 지칠 대로 지쳐있고 군량도 제대로 이렇게 보급을 안 돼요. 반면에 유방의 군대는 군량도 충분하고 아주 사기도 있고 그래서 유방이 먼저 휴전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휴전 제안을 하냐면 홍구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은 항우가 차지하고 서쪽은 유방이 차지하는 그러니까 반분협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황하와 해수를 가로지르는 인공운하예요. 그러니까 홍구입니다. 노란색.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동쪽은 항우가 차지하고 서쪽은 유방이 차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항우가 전체문제 거절하다가 뭐 중간족이니까 전세를 도저히 다시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천하반분협약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끝내기로 했으니까요. 항우는 말머리를 돌려서 군대를 이끌고 팽성 동쪽으로 돌아가고 또 유방은 서쪽 남정을 향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장량하고 진평이 유방을 설득합니다. 이렇게 설득합니다. 한나라는 지금 거의 천하의 절반을 차지했고 제후들도 모두 귀리했습니다. 이에 반해 초나라 군사들은 지치고 식량도 떨어졌으니 이는 하늘이 초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회를 틈타 그 나라를 빼앗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놓아주고 공격하지 않으면 이른바 호랑이를 찔러 스스로 화를 남기는 겁니다. 이에 한왕이 그 말에 따릅니다. 이거 시체말로 하지 먹물도 안 말았을 때잖아요. 먹물도 안 말았을 때인데 천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볼 것이라는 것을 신의가 없는 사람이네. 자기가 스스로 서명한 이 협약에 아직 먹물도 안 말았는데 뒤통수를 치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네. 그런데 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항우를 뒤쫓아가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의 자질로는 항우 의사 유방이 훨씬 탁월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뒤쫓아가서 해화에서 한신과 팽월과 군대를 합친 유방이 해화전투에서 결정적으로 항우를 패배시킵니다. 마지막으로 5가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 이제 항우는 스스로 목을 찔러서 죽었습니다. 오강가에서요. 자결을 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치료를 받았어요.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을 하니까는 항우를 사로잡거나 항우를 죽여서 가지고 오면은 1000만금의 재물과 1000호의 시급을 내겠다고 이렇게 큰 상금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우가 스스로 목을 찔러가지고 죽고 난 이후에 항우를 내가 죽였다고 하는 징표로 삼으려고 항우의 어떤 시체를 두고 서로 쟁탈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우의 시체가 어떻게 되면 사지 완전히 찢겨버리고 나중에 유방이 실제 죽은 사람이 항우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하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자가 차지한 항우의 시신을 맞춰보니까는 항우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영웅항우의 어떤 최고치고 너무나 그렇지. 그리고 이 마지막 자결하기 전에 항우가 남긴 말입니다. 최고의 수고하죠. 아까 오강의 정장이 오강을 건너면은 대왕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 있다. 다시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근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군대를 일으킨 이래 지금까지 8회 동안 직접 70여 차례나 싸우면서 맞선 자는 처리시고 공격한 자는 공격시켜 이제껏
패배한 적이 없었기에 드디어 천하의 필권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금 결국 이곳에서 공경에 처했으니 이는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지 내가 싸움을 잘하지 못하는 탓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하고 같은 이야기죠. 인간 세상에서 나를 패배시킬 사람, 나를 대적할 사람, 나를 어떻게 할 사람은 있을 수 없다.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인간의 힘으로 패배당했다는 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은 하늘밖에 없다.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망한 것이지 내가 능력과 지혜와 재주와 힘이 부족해서 망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항우가 스스로 자기가 패배한 이유를 스스로 이렇게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데 무엇 때문에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칸만 하고 그리고 하늘이 사람의 힘으로는 나를 절대로 나를 죽일 수 없다, 나를 멸망시킬 수 없겠다 하는 것을 자기를 따라온 그 부하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자기를 추격해온 한나라 기병대 속으로 진격을 해가지고 수십 명을 죽여요. 그러면서 돌아와가지고 봤지. 여기 봤지 돈을 두고 한나라 기병대 수백 수천이 있는데 나를 결국 못 죽이잖아. 인간의 힘으로 나를 절대로 죽이거나 나를 패배시킬 수 없어. 하늘이 나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 기분이. 그러니까는 그 얼마나 황당합니까? 황당한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따르던 부하들도 배우하게 말씀이 맞습니다. 하늘칸만입니다. 반면에 유방은 이제 항우를 죽이고 나서 낙양의 남궁에서 크게 주연을 베풀었습니다. 신하들과 공신들이 불러가지고 아까 이제 이날 이 연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낙양을 떠나서 한양으로 관중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날 그때 유방이 신하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와 장수들은 감히 진에게 숨김없이 속내를 하는 내가 천하를 얻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며 항우가 천하를 얻을 까닭은 무엇이며 그러니까는 신하 중에 고기와 왕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하는 오만하시어 다른 사람을 모욕하지만 항우는 인자하면서도 사람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우는 독차지할 뿐 이익을 독차지할 뿐 신하들과 나누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하의 어떤 민심, 신하들의 마음과 천하의 민심이 항우에게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폐하는 유방은 신하들과 그 이익을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유방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유방이 그대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군막 속에서 계책을 짜내 천리 밖에서 승리를 결판내는 것은 내가 장량만 나라를 어루만지고 백성들을 위로하며 양식을 공급하고 운송도로를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내가 소화만 100만 대군을 통솔해 싸우면 어김없이 이기고 공격하면 어김없이 피하는 것은 내가 한심만 그러나 이 세 사람은 모두 빼어난 인재이지만 내가 그들을 쓸 수 있었으니 이것이 내가 천하를 얻은 까닭.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리를 쓰는 재주는 장량만 못하다는 거예요. 지혜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용인술이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유방은 그게 자기의 장점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용인술에 있어서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지혜와 능력을 120% 발휘를 합니다. 자기가 말할 때마다 들어주는데 그 능력을 점점 더 배가시키는 방향. 반면에 유방은 항우의 약점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항우의 약점은 뭐냐면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항우는 곁에 동정 한 사람만 있었으면서도 중용하지 않았으니 그가 나에게 사로잡힌 까닭을
만약에 범증이 항우의 곁에 있었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항우가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지 않아요. 최소한 아마 천하를 반분해가지고 동쪽은 항우가 다스리고 서쪽은 유방이 다스리는 이런 어떤 형국을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항우는 범증을 버렸습니다. 유방은 항우 약점 잘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간책을 써요. 범증만 항우의 곁에서 쫓아내면은 항우는 무서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간책을 씁니다. 어떤 이간책을 쓰냐면은 진평이 제안한 이간책을 쓰는데 이 전쟁을 할 때 서로 사신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항우의 사신이 유방인의 진영에 가요. 그러면은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상당히가 벌어지게끔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대접을 하고 이제 그 사신이 머무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딱 들어가서 보고는 범증이 보낸 사신인지 알았는데 항왕이 보낸 사신이네. 그러면서 그 상을 그대로 들고 나와요. 그리고는 형편없는 상을 다시 차려가지고 들어가서 항우의 사신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럼 항우의 사신들이 항우에게 돌아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겠죠.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 극진하게 대접하는 상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범증의 사신이 아니라 항우의 사신이라는 것을 알고는 상을 물리고는 아주 형편없는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건 뭐겠습니까? 항우의 약점을 누르고 잘하는 진평과 유방이 의심합니다. 항우가 사람들을 의심합니다. 그 심리를 이용합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그건 그냥 강계고 이간책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데 그때부터 항우는 범증을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권한을 하나둘씩 빼앗아요. 그러니까 범증이 너무 화가 나요. 아버라 부를 만큼 아버지나 다름없는 사람이라 부를 만큼 그렇게 그러다가 자기를 의심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쫓아내면 쫓아내고 곁에 둘려면 곁에 두지 엿보이는 것도 아니고 엿보이는 거잖아요. 권한을 하나둘씩 이렇게 빼앗으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항왕은 내가 없어도 어제 당신이 독립해서 내가 내 도움이 없어도 당신이 독립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나를 대접하는 거 아니냐. 나는 돌아가겠다. 근데 정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항우에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압력을 넣는 거죠. 내 권한과 내 역할을 다시 돌려달라는 압력을 넣는데 심지어는 압박을 하는데 항우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증이 고향이 행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등에 종기가 나서 그 종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종기가 나는 경우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화병 때문에 이게 열이 이렇게 열이 이러면은 이 종기가 나잖아요. 등창이 나서 죽었다. 범증이 죽고 나서 항우의 그 오만부성한 독불장군의 그 항우의 기질 이걸 곁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견제를 하고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항우입니다. 그러니까 유왕은 자기의 장점과 약점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지만은 항우의 약점도 꿰뚫어보고 이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성찰할 수 있는, 통찰할 수 있는, 또 그걸 다룰 수 있는, 자기의 장점과 약점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의 차이에서도 항우와 유방은 굉장히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항우는 하늘탕만한 사람입니다. 유방은 자기의 장점은 장점대로, 자기의 약점은 약점대로 그걸 정확히 꿰뚫어보고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본 5가지 이유가 제 나름대로 고조공주와 유방공주의 숨겨져 있는 항우가 실패하고 패배하고 유방이 승리할 수 있었던,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요인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휘하는 항우와 가장 관련되어 있는 부사가 사면 초과하고 폐왕되어 있잖아요. 이 항우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제가 강의를 다녀와도 대부분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여자분들이 여성분들이 항우의 최후를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이게 좀 심하게 하면 누방은 좀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이고 이 항우는 너무나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 같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인턴 단신이에요. 우리만 바라보고 살았다. 그리고 여기는 스스로 항우가 국왕의 기병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국왕의 기병 수백 명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싸우다가 스스로 목을 찔러서 그 모습을 하나로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맞추고 기병 고리할 수 있는 질문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기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매력적인 두 인물인 항우와 유방을 통해서 이제 성공한 리더와 실패하는 리더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해주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오만한, 혼자 닫았다고 오만에 빠지지 말고 좀 다른 사람의 이제 말에 귀 기울이는 그런 능력을 좀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30분 정도 대담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해드릴게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사기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강의를 해오셨는데요. 이 책은 사실 기원전 1세기에 쓰여진 그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쓰여진 그것도 중국 땅에서 쓰여진 어떤 역사책인데,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또 중국과 한국이라는 공간적인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읽히는, 우리 표현하는 어떤 이유가 뭐가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사기도 그렇지만 좀 아마 고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고전이든 우리나라 고전이든 서양 고전이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고전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또 사회도 그렇고 뭐 나라도 그렇고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 삶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환과 변신이 일어나요. 10대 시절 다르고 20대 시절 다르고 30대 시절 다르고 40대 시절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개인으로 보더라도 끊임없이 어떤 전환과 변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전환과 변신을 끊임없이 또 모색하는 거죠. 근데 그 전환과 변신이 우리를 찾아오거나 또는 우리가 그 전환과 변신을 모색할 때 무엇이 들어오냐면은 예측 불가능한 게 예측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변신과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은 더 나빠지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더 나아지기 위해서 어떤 전신과 전환을 하는데 그게 실현 가능할까? 그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어떤 예측 불가능성, 또 그 예측 불가능하니까는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를 창조하고 싶어요. 그게 누군가의 사례가 됐든 또는 누군가의 경험이 됐든 예측 불가능하니까 그 경험과 사례를 통해서 예측해보고 싶은 겁니다. 내가 그렇게 변화하고 변신하고 이렇게 전환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 그게 개인의 욕망이기도 하고 한 사회의 욕망이기도 하고 또 한 나라의 욕망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경험과 사례로 창조할 때 가장 적당하다 또는 좀 심하게 하면 무의미하다 그런 것은 과거의 경험, 과거의 사례 그런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걸 시작과 과정과 결말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이나 사례는 사실 시작과 과정을 볼 수가 있지만은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성공인지 실패인지. 근데 과거의 경험과 사례는 시작과 과정과 결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예측 가능하게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고전을 가장 많이 읽히는데 또는 고전을 읽어야 될 어떤 시기 그런 경우는 삶의 어떤 전환과 변신이 찾아오거나 또는 그 삶의 어떤 전환과 변신이 필요할 때 그런데 그 전환과 변신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죽을 때까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마 고전이 끊임없이 일으키는 이유가 아닐까. 특히 이제 사회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통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예. 그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으니까 다른 어떤 역사, 어떤 고전보다 사기가 많이 일으키는 이유가 그럽니다. 사기는 사실 굉장히 진짜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다양한 인물이 다루고 굉장히 방대한 역사가 다루어져 있는 역사책이잖아요. 이 책을 읽는 선생님만의 도법, 노하우, 그런 사실 보통 사람 일반인들이 되게 만족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이 사기를 가지고서 난사라고 그랬대요. 어지러운 난자를 써가지고 어려울 난자를 써가지고 읽기 어려운 책. 그러니까 아마 여기 직접적으로 아마 사기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동기에 열정은 이제 좀 낮지만은 그 열정도 이제 대기 숙제 열정부터 시작하니까 굉장히 재밌을 것, 삼국지만큼 재밌을 것이다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읽기 시작하면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열정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동기부터 시작하면은 정말로 좀 약간 정내미가 떨어집니다. 네. 오제 동기부터 읽기 시작하면은 내가 왜 이걸 읽어야 되지? 혼란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그걸 전공하거나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면은 네. 정말로 왜 내가 이걸 읽고 있지? 읽으면서도 계속 어떤 이 혼란이 일어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 혼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혼란 속부터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옛날부터 난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리고 가문을 다녀보면은 수강하는 분들 중에도 가장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좀 전제해야 될 게 하나는 한 번 읽고 사기를 정복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전제돼야 돼요. 그리고 좀 그 읽는 방법을 이야기하면 3가지 정도로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공부해 왔던 어떤 읽었던 방법으로 말씀드리면은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시대별로 읽어보는 겁니다. 이 삼국지나 다른 것에 비해서 삼국지에 비해서 이 사기가 읽기 어려운 책인 게 시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책을 보면 동기나 세가나 열정을 보면은 시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혼란이 막 일어납니다. 막 뒤엉켜요. 사건의 전후, 사건의 어떤 과정 이게 막 뒤엉킵니다. 그러니까 시대별로 완전 이제 구분이 되고요. 대개국 보면은 7단계 시기로 그 시대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신화와 전설의 시대. 그 다음에 고대 삼왕조 시대. 이게 이제 고대 삼왕조는 하나라, 우나라, 주나라입니다. 그리고 춘추 전국시대. 그리고 이제 춘추 전국시대가 끝나면은 오늘 강의했던 초안시대가 찾아오잖아요. 그 초안시대가 끝나면은 한나라. 이렇게 이제 시기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구분을 해서 동기나 세가나 열전에 나온 사람들을 그 시대에 대입, 구분한 어떤 시대별로 대입해서 읽으면은 전후 과정이 이제 순서가 좀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1단계의 독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더 들어가면은 주제별로 읽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춘추시대를 이해하려면은 춘추시대의 모든 것을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네. 춘추시대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만 찾아서 읽으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춘추 5패만 읽으면 되거든요. 네. 춘추시대를 주도했던 5패자 제나라 황종, 진나라 문공, 또 진시황이 진나라의 목공, 초나라 장화, 올나라의 국천. 그러면은 대개 춘추 시대를 주도했던 역사의 큰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전국 시대를 읽으려고 하면은 전국 시대는 춘추 시대가 한 100여 개가 넘는 제국이 난립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데 전국 시대로 넘어가면은 7개 나와요. 근데 전국 칠흥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7개 나라를 중심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전국 치룡을 주제로 해서요. 그리고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넘어가는 것은 진주왕 진나라가 아니라 또 다른 진나라가 있거든요. 그 진나라가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로 3등분이 되면서 전국시대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그 역사적인 시기를 다루는 또 인물, 사건들이 이 사기에 많이 나와요. 그럼 또 이제 그걸 주제로 해서 또 인물 거죠. 그리고 전국시대 말기 가면은 진나라에 대적해서 전국시대를 풍미했던 전국시대 사범자가 나와요. 제나라 맹상군, 조나라 평원군, 초나라 춘신군, 그리고 위나라 신릉군,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럼 또 그 사람들을 묶어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춘추시대의 어떤 혼란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질문했던 사상가, 철학자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읽어보고 싶으면은 제자백가를 주제로 해가지고 묶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백가 가면은 노자한비 열전, 맹자 숭견 열전, 중리 제자 열전, 공자세가 이렇게 또 묶어서 또 읽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서 읽는 방법이 있고,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단계, 중급 단계 정도 된다면은 이제 좀 더, 거기서 좀 더 나가면은 아마 이제 그 단계 시대별과 주제별로 읽으면은 인물과 사건의 관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인물의 관계를 묶어가지고 읽어보면은 굉장히 소설책 읽는 것처럼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시간이 이제 보통 사기 강의할 때는 8강도 하고 10강도 하는데 그럴 때는 저기 이제 2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착각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인물의 관계도를 그려가지고 한번 읽어봐라 하면서 제가 이제 퀴즈가 지내는 게 진시황, 이사, 한미자, 순자, 여부리 이 사람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은 관계가 보이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시황과 여부리 관계는 워낙 많이 알려있는 이야기니까 진시황과 여부리 관계는 보이잖아요. 또 진시황과 이사의 관계도 보여요. 근데 이사와 한미자는 무슨 관계지? 또 순자와 왜 순자는 갑자기 그 대목이 등장하지? 이렇게 이제 또 의아심이 들잖아요. 근데 그 관계도 그래가지고 이거 보면 진시황 모기, 그 다음 이사열전, 여부리열전, 맹자 숭견열전, 그 다음 노자한비열전 이렇게 이제 묶어서 읽으면은 그 전에는 아무리 읽어도 보이지 않는 관계도가 5편을 묶어서 읽으면은 관계가 보이고 그 사람들이 연출해서 만들어내는 천하를, 진시황 천하를 통일하기 전후의 역사가 보여요. 그러니까 시대별로 읽어보고 주제별로 읽어보고 그리고 관계도 그려서 읽어보면은 그러면 한 3번 정도 읽는 거죠. 그러면은 사기 안에 숨겨져 있는 사마천이 사기 안에 숨겨놓은 굉장히 많은 지혜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정복하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 3번 정도 읽는 그런 정도.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사기를 3번 읽는 건 이제 열중한 선생님이 쓰신 사기 문화 책 한 권을 읽어보시면 먼저 좀더 이 책을 이해하는 데 이게 가이드는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강의할 때도 그 질문하신 분들이 10년 강의를 다 들으면은 사기를 완독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도 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완독했다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은 사기를 완독할 수 있는 가이드, 길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사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책을 쓴 저자인 사마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흔히 이제 사마천은 이제 남성에게 굉장히 뭔가 중요한 명 좋지 않은 것을 그렇게 손살을 하고 잃어버린 그런 분으로도 유명한데 이런 형벌을 왜 받았고 또 이런 형벌을 받았던 경험이 사기를 그리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충노에 항복한 이륜 장군을 변호하다가 그런 취업스러운 형벌을 받았다는 분이 아마 잘 알려진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는
그 회피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근데 궁형이라는 게 얼마나 이제 끔찍한 형벌이 나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생식기를 잠깐 잘라내는 거예요. 궁경과 음낭을 잘라내는 겁니다. 이게 궁형이잖아요. 궁문자잖아요. 궁문자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굉장히 은밀한 그런 어떤 그 뜻을 의미를 담고 있는 한자잖아요. 왜 궁형이라고 했냐면은 대개 고대 국가에서는 형벌을 가할 때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이 형벌을 가합니다. 근데 이건 이 형벌의 특성상 공개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수술실에 가서 들어가서 수술하듯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궁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는 어떻게 하냐면 썩을 붙자를 써서 분형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걸 잘라낸 뒤에 또 그때 뭐 마취제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항생제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썩은 행제가 진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르게는 뭐라고 하냐면 잔형이라고 합니다. 잠시 우리가 수술 당하면 수술 회복실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궁형을 당하고 난 이후에 유해를 치는 잠시에 해가지고 회복을 시켰어요. 그래서 잔형이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거냐면은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피가 통하지 않게 가는 실로 이 음경과 음낭을 꽁꽁 싸맨다는 거예요.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거죠. 피가 통하지 않게. 그리고 예리한 칼로 그를 잘라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생명의 위기가 오겠죠. 어마어마한 피를 흘립니다. 1차적 생명의 위기, 1차적으로 옵니다. 그럼 이제 지혈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향이라고 하는 지혈제를 뿌려요. 그럼 이제 지혈을 내는데 이때 이제 2차 위기가 옵니다. 어떤 위기가 온다면 지혈이 되면서 요도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요도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소변을 밖으로 배출해야 되잖아요. 배출이 안 되면은 뭘로 죽냐면 요독증으로 죽습니다. 오줌 중독.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요독증으로 죽어요. 네. 안에 장기가 다 그 부패 썩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혈을 할 때 거의 깃털을 이 요도에다가 꽂아놓습니다. 요도를 막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혈이 되면은 그 거의 깃털을 뽑아내는데 다 사는 게 아니라 소변이 나오면은 살고 소변이 나오지 않으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뭐 아까 말씀드린 마취제나 뭐 항생제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치욕스러운 형벌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형벌이죠. 근데 한반도 같은 방법.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궁형을 당한 치욕만, 사마천 치욕 중에 궁형을 당한 치욕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 번의 치욕이 있어요. 궁형을 49세 때 당한데 50세 때 하부제가 사마천을 사면해줍니다. 그다음 이릉장군과 관련한 어떤 유언비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져요. 그러니까 하부제가 약간 좀 전면적입니다. 이 사마천을 사면해줘요. 그리고 복직을 시킵니다. 그 복직을 하는데 이미 이 생식기가 제거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직을 뭘 와요? 황간으로 와요. 근데 사대부가 그것도 이 사마천의 어떤 직책이 태사령을 보면은 높은 직책은 아니지만은 그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다 맡은 그런 직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황간으로 중서령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죠. 근데 중서령으로 복직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마당의 유언을 보면은 아버지 사마당의 유언을 보면은 죽으면서까지 반드시 너는 태사령이 되라 이런 유언을 하잖아요.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은 황실 도서관을 자유자재로 드나들면서 이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를 완성하려면은 황실 도서관은 비장되어 있는 그 자료와 기록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황간으로 복직하는 사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치욕을 다시 한번 감내하고
중서령 황간으로 사마천이 복직을 그 자리와 기록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그 고통과 치욕을 감내했는지 우리가 공연 외에 또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야말로 진짜 사기가 필당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사기에는 진짜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사실 본받을 만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는 좀 약간 방향을 틀어서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없이 이 사람은 한 번 봐도 뭔가 좀 모자란데 모자란데도 이 사람의 매력이 가고 뭔가 애정이 가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께서 혹시 그런 인물 있으신지 본받을 만한 인물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아마 사마천이 그런 어떤 고통과 치욕을 감내하면서 인간에 대한 굉장히 깊은 이해를 가진 것 같아요. 삶과 죽음을 이렇게 한번 넘나들어 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인간에는 굉장히 깊은 이해가 생긴 것과 동시에 권력에 대한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인물을 관련이 있는데 존경할 만한 인물로는 제가 이제 강의 다니면서 자주 말씀드리는 이야기 중 하나가 왜 사마천이 이 사람을 열전으로 당기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네. 사학에는 많이 등장을 하는데 네. 삽입돼서 등장해요. 이 사람에 관한 독립적인 어떤 그 이야기가 없어요.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랑구천세가에 나오는 또 화식열전에 나오는 범녀라는 사람. 이 범녀라는 사람은 오랑구천을 패자로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랑구천이 와신상담을 할 수 있었던 와신상담의 어떤 고통을 감내하면서 결국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범녀예요. 근데 이 범녀라는 사람은 구천이 그만한 공을 인정해갖고 나라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당신에게 주겠다 하는데도 그걸 받지 않고 올나라를 떠나가지고 제 나라 천하를 분리하면서 상인으로 변신해가지고 또 중국사 최고의 그런 부자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랑구천세까지 나오다가 또 화식열전 이렇게 나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를 할 때나 군사를 지휘할 때나 재물을 모을 때나 자기의 뜻을 아주 크게 이뤘던 사람이에요. 그 비결을 어떻게 하냐면은 정치를 하나 군사를 하나 재물을 모으는 거나 결국은 냉장이 똑같다고 이야기해요. 이치가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을 믿고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그 이치를 깨닫게 되면은 어디를 가나 사람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을 했던 과정, 성공을 하고 난 이후의 어떤 행보 이런 것도 사마천의 사기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보다 뭐랄까요 이 독자적인 어떤 그리고 굉장히 이 뭔가 이게 그 남기는 메시지가 강렬한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을 열전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범죄 열전에 그런 의구심이 드는 사람이거든요. 또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장 인상이 나는 그런 공부하는 그리고 뭐랄까요 안타까운 세간의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떠나서 굉장히 그 성공과 실패 또는 그 몰락의 과정 성공과 몰락의 과정이 굉장히 좀 그런 사람은 이사였죠. 그 사람 간신의 어떤 대명사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진시황이 이사를 얻지 못했다 그러면은 진시황 때에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 것은 이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사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말단 관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진시황 다음 날 그런 지금까지 그러니까 황제가 아닌 보통의 사람으로서 왕족이 아닌 보통의 사람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위까지 오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냐면은 가난하거나 명예를 얻지 못하거나 지위가 낮으면서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그걸 명예롭게 여기는 그런 삶이야말로 정말 부끄럽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자기 스승이 순자를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난받을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지만은 자기 어떤 삶의 차가 굉장히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마천의 사기에 나온 수천 수만 명의 인구 가운데 권력력과 출세력으로 만약에 순위를 매겨보라고 하면은 이 사람 1등이에요. 이 사람 권력력과 출세력이 화신이에요. 그 욕망 때문에 인간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집까지 올라갔던 거죠. 근데 그 욕망 때문에 또 올라가랍니다. 그 욕망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시황, 자기가 도화가 천하를 통일하고 했던 진시황의 유언장을 조작합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통일하는 어떤 그런 업적을 남겼는데 자기가 천하를 통일하는 자기가 어떤 공인데 자기가 공을 세운 그 진나라를 또 멸망, 몰락의 길로 밀어넣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도 그 이사예요. 그건 그 권력과 출세, 그 지위를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욕망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은 허리를 자르는 형벌을 당해서 죽습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하기에 허리를 자르면은 허리를 자르면은 그냥 그 순간 고통스럽겠지 이랬는데 허리를 자르면은 바로 죽지 않는데요. 네. 그런 끔찍한 형벌을 저작들에서 그런 끔찍한 형벌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안타깝냐면은 우리 다 그런 어떤 욕망과 그런 어떤 꿈을 꾸잖아요. 욕망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보다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게 욕망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걸 놓치를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의 모습을 정말 정당하게 보여주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도 이 사이에 그 어떤 성공과 논란을 보면서 이 사람을 욕을 하면서도 네, 이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그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또 그런 면에서 정말할까요? 네, 욕을 하면서도 좀 애정이 가는 그런 인물이라고 부평을 잘 찾아주신 분들한테 질문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줘봐요. 제일 먼저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사실 사기라고 하는 책을 많이 접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언뜻 이렇게 용기 내어서 다가서지 못했는데 이런 강의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정말 많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기에는 정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그때 당시 아무리 왕가의 서부에서 자료를 보고 그 내용들을 정리했다고 하지만 그런 내용만 가지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짚어내고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능력인 것 같은데 저 사마천의 어떤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 봐도 정말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는지가 참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일어서서 할게요. 크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사기는 정확히 하자면 사마천 단독 저작이 아니에요. 아버지 사마담하고 같이 공동. 그러니까는 이 사마천의 아버지 사마담이 태사령이 된 게 사마천 나이 8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기는 시작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사마천의 나이 55세 때 이제 사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따지면 거의 한 50년이 된 거죠. 40한 7, 8년 되니까 한 50년의 작업의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실제
사마천의 아버지가 사마천 아버지는 아마 사마담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작업이 자기 당대에서 끝날 수 없는 작업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자기 자식인 사마천 대까지 가야만이 완성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사마천을 훈련시킵니다. 이렇게 태사령이라는 직책은 황제를 수행해가지고 황제가 천하 순회행을 할 때마다 황제의 자문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또 황제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땅의 제사를 지내는 공성의식을 할 때 그걸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천하를 순행할 때마다 데리고 그 황제를 따라다니는데 그때마다 사마천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 곁에서 황제를 보좌하는 그 시간 외에는 사마담은 직접 그 지방, 그 제후 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찾아내고 또 취재,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걸 여행을 시킵니다. 여행을 해가지고 실제 현장을 답사해야만이 이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20살 때부터 아버지 사마담의 돈으로 여행을 하는데 그게 사기를 완성할 때까지 사마천이 중국을 몇 번을 여행을 해요? 7차례. 그 두 가지가 함께 하나는 아버지 사마담의 철저한 훈련 그리고 천하를 사기를 완성할 때까지 천하를 7차례 여행하고 현장 답사했다. 그리고 그 현장 답사하고 여행했던 그 기록들이 그리고 그때 느꼈던 그 에너지, 감정 이런 것들이 사기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사기를 역사로 보기보다는 문학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천의 문장이 응원하다. 웅장하고 탁 피어가지고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중국 천하를 7차례 여행하면서 볼 거, 안 볼 거, 겪을 거, 안 겪을 거.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여행을 하면 힘든데 이렇게 교통이나 이 문명이 발달하는 지금 시대에도 무전여행하기 참 힘들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삶과 죽음을 얼마나 자주 만나게 했었습니까? 그러니까는 무서운 것도 없고 마음에 걸리는 게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사기에 그렇게 드러납니다. 특히 현장을 답사하고 현장을 취재했던 것이 이 사기의 문장을 독보적인 문장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책이나 문자나 기록에 의존해서 그걸 쓰지 않았던 거죠. 기록과 문자와 책 바깥으로 나가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그렇게 봤는데 세상을 텍스트 삼아가지고 세상을 자료 삼아가지고 이 사마천은 사기를 기록하는 거죠. 그게 이 사기의 힘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 들으시면 제가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더. 혹시 선생님께서 강연을 되게 많이 다니셨잖아요. 강연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그건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질문하신 분도 있는데 읽고는 싶은데 읽고는 싶은데 엄두가 안 난다고 이걸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평생에 꼭 한 번은 정복해보고 싶은 그런 질문 같아요. 특히 이제 사기 강의 오신 분들은 한번 그 사마천의 그 제가 써낸 가공한 책보다 해석해서 가공한 책보다는 사마천의 문장 그대로를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고 또 한번 읽어봐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혼란과 또 이렇게 그 좌절감을 느끼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느냐 그걸 질문하는 게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이 나올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 번에 다 읽을 수 있다는 그 욕심을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한 3번 정도 읽으면은 한 번, 2번 읽었을 때 보이지 않았던
하마천이 그 사기에 당하는 그 지혜, 비밀, 수수께끼 이제 보여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자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렇게 어떤 자기 삶의 문제를 고민할 때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런 메시지 많이 담기는 책. 시간?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 굿토크 자체가 저 처음이라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좀 멀리서 왔거든요. 포항에서 왔는데, 네, 처음으로 이제 제가 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뭔가 한번 질문이라도 하고 가야 저도 그냥 좀 시원하게 갈 것 같아서. 그냥, 다른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쓰신 책을 먼저 이제 조금 읽고 이 자리를 참석하게 됐는데, 읽다 보니까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상사분들이나 리더분들하고 좀 엮이는 부분, 그 성격이나 성향들이 좀 엮이는 부분들도 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방이나 뭐 항우 같은 성격들의 그 리더들도 분명히 있는데, 다 뭐가 옳다, 뭐가 나쁘다라는 거를 제가 판단하기엔 좀 어렵고요. 혹시 그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굳이 사기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완성형의 그 인물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혹시나 또 이건 또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건 지금 중국의 역사인데 뭐 한국의 역사나 아니면 앞으로 뭐 다른 생각하고 계시는 또 그 집필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게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포항에 보셨어요? 그러면은 5월달인가요? 네, 5월달에 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포항의 동해 석곡도서관에서 네. 동해 석곡도서관에서 한국 철학사의 가이고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거든요. 4강인데 워낙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2강을 함께 이렇게 묶어서 1, 2강 이렇게 4시간 나누려고 하는데 그때 시간 내면 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먼 곳에서 오셔가지고 글쎄요,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어떤 문제로 가면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떤 경우는 독이 돼, 어떤 경우는 약이 되지만 어떤 경우는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모두 다 적용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더 이게 정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 또는 도전 그런 인물.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에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그건 약인지 독인지도 모르고 약이 없었는데 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좋은 역할하는 또는 도움을 주는 그렇게 어떤 한계를 규정짓고 사기를 보든 도전을 보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그렇게 어떤 삶의 문제 또는 본인들이 직접 부딪히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는 저도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 답을 갖고 있다는 것보다는 저도 순간순간 어떤 살아오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고민, 질문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다. 이걸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의 이렇게 어떤 사기에 나온 어떤 인물 중에 누구를 딱 꼽아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리더의 아까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리더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이 되는 또는 그 사람이 어떤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또는 무언가를 선택하는 갈림길에 있든 가장 그 사람이
성공을 해도 우리가 제가 책에도 썼지만 성공 때문에 몰락한 사람도 많습니다. 또는 실패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있고 성공했기 때문에 몰락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 승자의 저주, 패자의 축복 이렇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성공을 해도 몰락으로 어떤 극적 반전이 안 일어나고 또 실패를 해도 그 실패에 무너지지 않으려면은 그럼 뭔가 그 선택의 어떤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보다 더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경청이라고. 이렇게 만약 제가 오늘 2시간 동안 떠든 것 중에서 가장 사마천의 사기의 어떤 메시지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저는 경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그 능력만 갖고 있으면 극단적으로 어느 쪽, 나쁜 쪽으로든 또는 좋은 쪽으로든 극단적으로 이렇게 치닫는 어떤 자기 삶의 방향에 브레이크를 작용해요. 좋든 나쁘든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청하는 어떤 자질, 경청하는 능력. 그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남의 말을, 그러니까 남의 말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자기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귀는 2개 있고 입은 하나가 있으니까 많이 듣고 적게 말하고 하는데 반대로 합니다.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청하는 능력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그렇게 삶에 큰 어떤 위기나 변화가 와도 그거는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그 안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2시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한테도 그런 자질이 다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저는 일단 감이 오시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뭔가 판단을 하고 고민하고 질문하려고 했던 겁니다. 한국같이 독불장은 아닌 거죠. 자기 스스로 뭔가 답을 찾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고 판단하고 자기 것들 이건 아닌 거죠.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받고 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사교육장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학과를 어떻게 하는지 그건 이제 뭐 자세히 많은 정확히 모르겠고, 이 중국 고전에 대해서는 유럽의 계몽주의를 전무한 그 시기부터 유럽이나 미국의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나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서양 고전을 보면은 물론 이게 사고방식의 차이는 있어요. 사고방식의 차이는 있는데 그 고민하는, 질문하는 또는 그 안에서 어떤 답을 찾아내는 그 이치라는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한비자를 군주론을 읽고 나서 한비자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가 고민하고 질문했던 것이 한비자가 고민하고 질문하는 거하고 맥락이 그 유사해요. 그리고 제가 작가 생활을 2005년부터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에 썼던 책이 어떤 책이었냐면은 사기하고 포타르트 영웅전의 사기 열전의 인물하고 포타르트 영웅전의 인물을 비교해서 쓴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열전에 나오는 어떤 스토리와 사기 열전에 담고 있는 사마천의 어떤 그런 고민, 이게 포타르투스 영웅전에 나오는 어떤 인물의 스토리와 그 영웅전에 담긴 포타르투스의 그런 그 고민, 질문, 이거하고 좀 맥락이 유사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동양이나 서양이나를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일가를 이루고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사상과 철학을 구축한 사람들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구전들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계몽주의 철학자들 또는 미국의 초기 어떤 사상가들은 중국의 공자, 명자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손자병법, 사기 이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탐독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나름의 독자적인 어떤 사상의 철학을 이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토크 자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그동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한정호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